요번에는요, 이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이렇게 관련돼서 잠깐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왜 마을 공동체와 자치가 연관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올수록 이 마을 공동체와 자치가 통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정책적으로 편리하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통합의 기운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연관성을 살피려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니까 뭐 이런 교육을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폐쇄적인 그런 형태를 생각해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들여다 보시면요, 다분히 폐쇄적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분석한 학자들도 다 공동체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힐러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공동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공동체라고 하는 말, 실천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실천 활동 속에서 공통적인 세 개의 키워드를 뽑아냈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한 가지가 로컬러티, 지역성, 즉 공동체는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되더라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소셜 인터랙션이라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즉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더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에 우리가 밥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다 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애가 어릴 때 어디 급하게 외출할 때 애를 급하게 이웃에게 맡길 수 있다거나, 소에게 급전이 필요할 때 급전을 빌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하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동의 유대라 그래요. 커먼 타이.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 식구야. 우리는 친한 이웃이야. 이런 정체성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멜릭 같은 학자는 그것보다 더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한다든가 좁은 지역에서 형성이 가능하다든가 뭐 이렇게 좀 폐쇄적인 의미로 보통 많이 해요.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한 100년 이상의 공동체 활동을 했던 그룹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상을 정교시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활동들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성찰의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공동체주의 이렇게 딱 치면요, 거기에서 설명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공동체 운동을 해온 목적은 여기저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운동을 하는 목적은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참 별별 짓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는데, 그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개별적인 공동체가 성공할 수 없더라,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공동체의 개방성이에요. 공동체 운동은 폐쇄적인 공동체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논의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하려고 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성찰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면 그 만드는 수단과 방법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더니 결국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공모사업 같은 거 비판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쨌든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향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스스로 가급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원리이고 지향이잖아요. 그러니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를 우리가 아까 제가 사실은 만나서 얘기하면 주민자치를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토론해 보려고 했거든요. 주민자치를 왜 하죠, 우리는? 왜 주민자치 활동을 하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귀찮게 시리 이런 일들을 하죠? 저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이웃과 단절된 게 아니라 보다 긴밀하게 같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내 행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막 남들과 이웃과 경쟁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1대 99의 사회로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1%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경쟁에서 내가 1% 안에 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무조건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난 싸우면 이길 수 있고 1% 안에 들 수 있어. 이럴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내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1% 안에 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1%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대 99의 사회로 급격하게 양극화되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강요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한 삶을 다 포기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공부만 하죠.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죠. 그럼 좋은 대학에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나요? 또 요즘엔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취업 공부한다고 하네요. 힘들대요. 학점도 이제는 옛날에 C, D 나오면 어때? 졸업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학점이 낮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 학점에 엄청나게 연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학생활의 낭만이고 나발이고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희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취업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상장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 인구는 2%에 불과하대요. 굉장히 적은 수가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잘리지 않으려고, 승진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경쟁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업무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계발 활동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걸 언론에서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끝나고 또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TV 져서 텔레비라도 보고 싶어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젊은 청춘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좀 뒤로 밀어두고.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신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밥 먹을 돈이 없으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대요.
돈이 없어서 보고 싶은 영화나 책을 못 사보세요? 뭐 그렇지도 않대요. 그러면은 이제는 좀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 하고 사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된다는 거죠. 왜? 라고 물어보면은 노후가 불안해서. 우리 사회는 누구도 믿지 않죠.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평생은 어떻게 유지가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뒤로 미뤄두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지향이 경쟁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호 부조적인, 상호 호혜적인 상부상주하는 관계망으로 우리 사회를 재편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조금은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활동은 뭐다?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의 지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설명할 때도. 그럼 주민자치는 마을 공동체의 뭐다? 마을 공동체는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거니까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할 때 아까 자치 역량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치 역량의 내용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죠? 같이 민주적으로 회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함께 일하는 방법이죠. 함께 일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뭐 어떤 분은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하나의 아빠지만 힘든 거 분명히 있지만요. 그렇지만 걔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걸 기꺼이 저는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혼자 해도 되면 저는 그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죠. 시간이 필요하면 밤 좀 새죠 뭐. 그런데 과제가 아무리 쉬워도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가 예, 나이가 드니까 어떤 연구 과제를 하는데요. 제가 책임 연구원을 맡을 때는 그나마 좀 되는데 책임 연구원이 맡으면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뭐 하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안 하는 기도 하고 다 생각이 틀린 거죠.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또 그걸 다 고쳐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죠. 요즘에 몇 군데에서는 제가 사정상 연구 책임을 안 맡고 단순히 연구를 하는데 참여했는데 연구 책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난 이만큼 이렇게 충실히 만드는데 아직도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도대체 나만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쉽지 않죠? 같이 일하는 게. 그러면 같이 일하는 능력이 역량의 자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능력들을 그 활동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활동은 누가 앞장서 따라와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아니라고 우린 다 생각하잖아요. 관계도 위계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뭘 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인 자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봐도 마을 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정책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이게 주민자치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갈등이 있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던 사람, 주민자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 왔는데 이게 서로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것 같은 이런 경계가 있고 이런 갈등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자기 그 칸막이 있죠. 저는 최근에 이런 지역의 스타일로부터 뭐 이렇게 통합돼야 될 필요성이 막 제기되면서 야, 우리 시민사회의 칸막이가 행정의 칸막이 못지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두 가지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냥 폐쇄적인 공동체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갖는다면 주민자치가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역량들을 키워내는 게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이들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쫙 들어주셔도 당연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주민자치가 인천은 많이 시범 실시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참 우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주민자치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출발은 뭐였냐면요.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지역사회를 보면은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작동되는 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참여예산도 있고요. 마을 공동체 관련된 활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거는 공식적인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런 지역사회 참여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단체나 이런 모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근데 왜 이게 다 하나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이게 왜 각각 따로따로 놀면서 이게 지역사회 전체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작용을 못하고 따로따로 놀까? 이것들을 잘 꿰기만 해도 지역사회는 꽤 큰 변화가 질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꿰까? 이런 고민이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고민하게 된 정책적 과정이었다, 배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거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꿰일 수 있는 거점으로서 그것을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 거죠. 하나는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겠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면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의 주민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대표성이 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한의 핵심은요. 권한의 핵심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조례 안에 그 제도적 규정이 있는데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는 특별법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범자를 못 댄 이유는 그 특별법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위스탁이라든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것들도 이게 법인격을 가질 수 있어서 좀 자율적 권한이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다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
페북이나 몇 개 단톡방에서는 뭐 청와대 청원을 동의해달라,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와중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으니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될 겁니다. 제도적 근거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믿을 놈은 믿어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놈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써서 죄송한데 뭐 이런 것들은 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고 하는 몇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자치계획 수립 권한을 줘요. 여러분들 잘 여기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자치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주는데 자치계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위스탁계획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건가는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물론 주민자치회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요. 주민자치회는 그 권한을, 그러니까 그 주민총회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데 총회에 올릴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업무죠.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그게 주민총회에 상정이 되고 주민총회에서 통과하면 그게 최종적인 결정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기존과 다르냐면 전에는 주민들이 마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도 없었어요. 또 공모사업에 해서 붙으면 할 수 있고 떨어지면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야 했거든요. 이거는 자치계획을 총회가 통과돼서 수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자치단체장,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도 구청장이 보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원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가지고 추진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치계획이 넘어오면 구청장이 보다가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바꾸거나 돈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주민자치회가 좀 형식적으로 되는 측면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되긴 합니다만은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 수 있어요. 의견을 달아서 다시 주민자치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달려서 다시 온 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그 구청장이 단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주민들에게 준다고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치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사업 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줬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 계획이 1년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5천만 원을 안 줘요. 안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러면서 돈을 좀 줄여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주민들에게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결정 권한을 줄 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재정에 대한 결정 권한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조례에도 인천시 각 구청의 조례를 모두 보지 않았는데 그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참여 예산을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참여 예산의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합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는 곳들은 참여 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합시켜요. 그 얘기는 그리고 통합시키는데 단순히 어떤 돈을 얼마를 우리 동의에 배정해 주세요라고 참여예산위원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이것과 연관돼서 주민참여 예산이 작동되는 방식 중에 요즘 확산되고 있는 게 각 읍면 동별로
예산 실링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예산 실링을 부여한다는 것은 실링이란 말은 행정 표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별로 일정한 돈을 지원하고 이 돈 내에서 너희들이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해 라고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천도 지금 돈 지원하죠? 문제체 시범실시한데 돈 지원 안 하나요? 600만원? 600만원? 아, 600만원 지원하는군요. 그러면 인천시는 600만원 어치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서울시는 전에 3천만원, 주민자체 시범실시 되는 곳은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줄여서 주고 있어요. 줄인 이유는 또 다른 예산 지원 항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일정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하는 곳에 일정한 예산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례에서도 이렇게 아마 언급하고 있을 텐데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조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세종시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서울시는 3천만 참여 예산을 통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2천만 원을 줄이는 대신에 작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을 다 동주민자치회 할타업에 쓰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세 균등분은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액수가 동별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적게는 2,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1억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동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만큼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서울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주민들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 불평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합쳐서 1억 원의 돈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역량껏 살 수 있는 돈은 한 5천만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잖아요. 5천만 원 저희가 자기들이 적립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 계금같이. 그러면 더 좋잖아요. 내년도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1억 원을 지원하면 1억 원은 그 해 내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정 예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금으로 적립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마을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재정에 대한 예산 지원은 참여 예산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게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겠다고 하는 권한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면요. 주민들의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던 것과 역할이 비슷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소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건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정책이 주민자치회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성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땠어요? 뭐, 위촉장을 수여하는 위촉권자가 읍면 동장인 문제도 있지만 위촉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요?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몇몇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이 되죠.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자기 후임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선임만. 이거는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이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공개 추천 및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만가 일단 이 의의를 따지면 대표성을 부여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부여하는데 그 선거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거는 보통선거기 때문에 자유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개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적절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선거는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참여하는 걸 방해한다던가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게 한다던가 하면 이거는 대표성을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부정선거라 그래서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당성을 훼손당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선거가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공개 모집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죠. 개방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공개 모집에서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100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지난 정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때 했던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정부에서 주민자치 시범 실시할 때 주민자치위원을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위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선임위원회를 누가 구성해요? 구청장이 구성하죠. 그럼 구청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되죠. 그럼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구성한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하겠어요?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하겠죠? 물론 의도하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큰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시범 실시는 뭐 확대되지도 않아서 시범 실시만 하다 끝난 것이긴 하지만 저는 행안부에서 나온 공무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계획 안에 들어온 주민자치회 정책은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고 사실 다르게 기획이 됐고 한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개 추첨으로 한 거죠. 누구의 주관도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개 추천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그러면 적절치 않은 분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할 때 최소한의 이렇게 조건을 두는 건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 추천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해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원 선임했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셨어요? 어떤 인간 집단이나 어떤 방식으로 해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국회가 다 훌륭한 분들로 구성됐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요, 항상 그런 분들이 존재해요. 중요한 거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지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집단 지성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과제가 남을 뿐이죠.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기기에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 추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에 대한 우려를 한다? 그거는 너무 여기만 대해서만 가는 비판이에요. 다른 식으로 해도 그런 문제는 항상 생기기에 마련인 거죠. 시험을 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전문가들로 심사를 해서 구성한 어떤 모임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누구의 주관도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위원을 선임한다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게다가 이 공개 추천 방식은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정치 지도자를 추첨으로 뽑았다는 건 아시죠? 게다가 뽑았는데도 이 사람이 좀 아니다 싶으면 도편제라고 해서 도자기에서 탄핵을 할 수 있죠, 시민들이.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주민자치회가 좀 자기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고, 또 분과도 열린 분과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로만 분과를 구성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분과를 구성하면 이제 위원들이 분과장을 맡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도 아닌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열린 분과를 구성하도록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냐 하면요. 주민자치회가요,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뭐 구성 방식도 그렇지만 활동하는 방식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착화가 된 건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문제 제기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집행을 해요. 그쵸? 그렇게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마치 특정한 어떤 단체같이 활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 거점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구성에 있어서도 폐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끼리 활동을 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비판이 많이 갔던 거죠. 주민자치회는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24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회가 50명 안쪽의 주민자치회로 늘어났다고 해도 이 50명이 된 위원들이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안건 제기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집행한다면 이건 새로운 주민자치회 정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민자치회 버전 2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요, 아까 지역에는 다양한 참여 정책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임들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 다 꿰어서 목걸이가지로 꿰이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민자치회는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활동들 읍면동 지역의 성과가 되도록 다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과로 이렇게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주민총회에 올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럴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할 거냐 한번 제안해 보세요. 분과별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새마을회에서 방역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세요.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고마운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분들의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과 관련된 이런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내년에 방역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시면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나 그런 거 관계 없어 이럴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사업에 의의를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럼 한번 해볼게 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듣는 게 녹색교통 어머니에는 아이들 등하교 안전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들 한번 계획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들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녹색교통 어머니회가 싫어할까요? 저는 정말 아이들의 통학에 관심이 있는 안전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내면요, 크게 사업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한 건요, 사실은
안을 마련하고 하는 건 따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역에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업 계획을 다 모아내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것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식이죠. 그래서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걸 또 누가 하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인정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로 관련된 사업이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행의 주체가 있잖아요. 녹색교통 어머니에게 그걸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으로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람들 더 모아서 모집해가지고 그걸 같이 하라고 근데 너희들이 주도하라고 하면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의의인 거죠. 주민자치위원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역 사회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각자 하고 있는 분들을 더 잘하게 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하고 그런 일들의 네트워킹의 구심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주민자치의 고유한 역할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더 적절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좀 그런 방식으로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천 방식을 통해서 구성되는 게 필요한데 공개 모집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공개 모집을 많이 했어요. 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개 모집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에 응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홍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프랜카드 붙이는 데 많고요. 거리에 뭐 저희 동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같은 데에도 이렇게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다고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데는요, 어떻게 공개 모집을 하냐면 공개 모집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동주민센터 앞에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A4 용지 하나로 이렇게 붙여놓고 공개 모집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공개 모집이 정말 개방성의 핵심이 되려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길거리에다 프레임카드를 붙였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인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뭐 미추홀구가 무슨 구가 내년부터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는 프레임카드 저도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그 프레임카드를 보면 아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새로운 정책이란 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플랜카드를 보고 새롭게 하네 나도 가봐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의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야, 같이 가자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를 이제 새롭게 시범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의 행정과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할 때 항상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찾아라. 샅샅이 찾아라. 그 동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샅샅이 찾아서 그 사람들은 초청해라 가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초대해라.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은 이거 처음부터 이게 잘 구성되기,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적절한 분들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샅샅이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자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적극적인 홍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행정의 역할만 필요한 게 아니,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홍보는 가서 꼬시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게 이게 가장 적극적인
홍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자치회는 구성과 역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를 낀다는 말 많이 하는데 요즘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첫 단추가 그래도 잘 끼이는 방식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정책의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12시 10분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30분 정도, 한 25, 6분 남았는데요. 뒤에 얘기는요, 다 넘어가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왜 우리들은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만 권한을 줄까?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정계획들, 왜 그런 것들은 왜 우리들한테 권한이 없지?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뭘 짓겠다라고 할 때 왜 그걸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 물어볼까? 이것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토론을 해보고 싶었고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근거가 없어져서 이게 한층 더 어려워졌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행정한테, 동장님한테 가죠. 행정한테 가죠. 그럼 우린 또 일일이 그 돈을 증명해가지고 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있거든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우리 돈 맞긴 맞아.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동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고유번호증을 다 만들었대요. 이걸 잘 못 만든 이유가 2년마다 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유번호증 그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근데 고유번호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 주민자치 시범을 시작하는데 돈을 쏴줘요. 이렇게 하는데 직접 주민자치 통장으로 쏴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냥 2천만 원이면 뭐 주어진 돈에 인천 600만 원이면 6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원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 할 사업 예산 계획을 짜는데 그게 그대로 다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이 그림이 좀 과격한가요? 인파워먼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받아 실제로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런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권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권한만 잘 쓰는 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키워진 만큼 권한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다음에 재미없어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데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파워먼트, 즉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토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모이시면은 오프라인으로 소규모로 모이시면 그런 토론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동안에 아무도 이렇게 질문 있어요라든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